고대인의 삶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거친 삼배 옷에 조밥을 먹는 그런 소박한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네, 그렇죠. 조금은 척박하고 현대와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도 더 전인 4세기 금관가야 귀족의 연회장에 당신이 초대받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상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질 겁니다. 그렇죠. 네,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코를 찌르는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에 먼저 놀라실지도 모르겠네요. 목에는 지중해의 깊고 푸른 바닷빛을 그대로 담아온 것 같은 영롱한 유리 목걸이를 걸고 있고요. 식탁에는 지금도 최고급 횟감인 참치회, 그리고 두툼하게 구워낸 고래고기 스테이크, 심지어 황금빛 성게알까지 가득 차려져 있는 거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제공해주신 자료 제8장, 로마를 입고 고래를 먹다. 를 바탕으로 우리가 막연히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글로벌하고 또 제대로 된 미식을 즐겼던 가야 사람들의 삶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야가 단순한 철의 왕국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당대 최고의 사치품을 소비했던 소비의 제국이었다는 사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자, 그럼 먼저 그들의 패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는 1990년 김해 대성동 고분군 발굴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조사원들이 왕급 무덤의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있었는데 손끝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걸린 거죠. 네, 그게 바로 유리구슬과 유리용기였습니다. 1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흙 속에서 견뎌냈는데도 여전히 신비로운 코발트 블루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예쁜 유리 조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발굴팀도 처음엔 그러장신구련이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상하다니요? 표면에 새겨진 정교한 물결무늬나 사람 얼굴 문양 같은 게 당시 한반도 기술로는 만들기 어려웠다는 건가요? 그것도 물론이고요. 아니면 중국에서 건너온 희귀한 물건이라거나?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문양의 정교함도 그렇지만 유리의 재질 자체가 달랐습니다. 재질이요? 네, 고대 유물의 출신지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열쇠는 바로 그 안에 담긴 화학 성문이거든요. 아, 당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만들던 유리는요, 녹는 점을 낮추기 위해 납을 섞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른바 납유리죠. 그렇군요. 유리를 만들 때 납을 넣는 게 동아시아의 표준 방식이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을 포함한 서역에서는 식물의 재나 천연 소다를 이용했어요. 납이 아니라요? 네, 그래서 소다 유리를 만들었습니다. 원료부터 제조법까지 완전히 다른 기술 체계인 거죠. 그래서 성분을 분석해봤군요. 맞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푸른 유리들의 성분을 분석해봤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데요? 김해와 경주에서 나온 이 유리들에서 납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은 거예요. 와, 그럼 설마... 네, 전형적인 로마 제국산 소다 유리로 밝혀졌습니다. 잠깐만요. 로마 제국산이라고요? 지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진 곳입니까? 그 시대의 물류를 생각하면 거의 SF 수준인데요? 그렇죠. 육로로 왔다면 사막과 설산을 넘어야 했을 테고 바닷길로 왔다고 해도 그 험난한 길을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말베레로 지중해 모래를 가지고 로마의 장인이 빚은 그릇이 실크로드든 바닷길이 된 무려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동쪽 끝 가야 왕족의 손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와... 당시 로만 글라스는 황금과 맞먹는 가치를 지닌 최첨단 사치품이었습니다. 이걸 소유했다는 건 단순히 부를 과시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였죠.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신이 세상의 중심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가야인들은 그냥 흙으로 빚은 장신구가 아니라 로마의 최신 유행 아이템으로 자신을 치장했던 고대의 패셔니스타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소박한 이미지와는 정말 거리가 멀죠. 촌스럽다는 건 그들에게 전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었던 거네요. 네, 그들은 당대 세계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를 소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가야는 단순히 로마 유리를 사다 쓰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아니, 그렇게 힘들게 구한 명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녹여서 다시 만들었다고요? 요즘으로 치면 한정판 명품백을 해체해서 지갑으로 만드는 격인데 배짱이 대단한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말요? 네, 김해 유적지에서 유리를 높은 온도에 녹여서 원하는 모양으로 찍어내던 틀,
그러니까 거푸집이랑 그걸 녹이던 도가니가 발견됐습니다. 와, 직접적인 증거가 나왔네요. 심지어 깨진 로만 글라스 파편을 다시 녹여서 가공한 흔적도 나왔고요. 이건 그들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서 생산자의 단계로 나아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완제품을 수입한 게 아니라 일종의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건 값비싼 수입 원료인 로만 글라스를 가져와서 가야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고곡이나 다면체 구슬 같은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으로 재가공하는 2차 가공 산업. 네, 2차 가공 산업이 발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로마의 소재에 가야의 디자인을 입힌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였을 겁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로마에서 만든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자신들의 미감과 수요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독자적인 미적 감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맞습니다. 어쩌면 가야의 밤거리는 유리공방에서 새어나오는 그 환한 불빛으로 반짝였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에서 온 푸른 유리가 가야 장인의 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아주 역동적인 공간이었을 겁니다. 정말 멋진 상상이네요. 그렇게 로마의 최신 유행 아이템으로 온몸을 치장한 가야의 귀족이 유리공방의 불빛을 뒤로하고 연회장으로 들어섰다면 과연 그들의 식탁 위에는 무엇이 올라와 있었을까요? 네, 이제 그 얘기도 해봐야죠. 그 해답은 김해 회원리에 있는 고대의 거대한 쓰레기장, 바로 폐총 안에 있었습니다. 폐총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쉽게 말해서 고대인들이 먹고 버린 조개 껍데기나 동물뼈 같은 음식물 쓰레기가 수천 년 동안 층층이 쌓여서 만들어진 일종의 지층입니다. 아, 쓰레기 더미가 굳어서 땅이 된 거군요. 그렇죠. 지저분한 쓰레기장 같지만 고고학자들에게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날 것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보물창고, 타임캡슐이나 다름없습니다. 맞아요. 그 안에 묻힌 뼈 한 조각, 씨앗 한 톨이 어떤 역사서보다 더 생생하게 당시 사람들의 밥상을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이 회원리 폐통에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고요? 네, 가장 먼저 고고학자들을 경악시킨 건 바로 엄청난 양의 고래뼈였습니다. 잠깐만요. 고래뼈라니? 그건 그냥 해변으로 떠밀려온 고래를 해체해서 먹은 게 아닐까요? 당시 기술로 그 거대한 동물을 직접 사냥했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바로 그 점이죠. 그렇죠. 만약 자초된 고래를 주운 것이라면 뼈에 인위적인 상처가 고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얼리 폐총에서 발견된 뼈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척추뼈에 작살이 깊숙이 박혔다가 부러진 흔적, 그리고 부위별로 아주 정교하게 해체된 흔적, 그러니까 고기를 발라낸 칼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뼈들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와,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냥의 증거네요. 그렇습니다. 고래는 연안에서 낚싯대를 던져서 잡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네, 먼바다로 나가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사냥해야 하는 거대한 맹수죠. 이건 가야인들이 단순히 고기잡이 배를 띄우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는 건가요? 고도의 항해술과 조직적인 포경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거대한 위험에 맞서는 용기를 갖춘 해양 전사였음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해양 전사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저는 그냥 어부라고 생각했는데 목숨을 걸고 거대한 맹수와 싸우는 장면을 상상하니 그들이 먹는 고래고기 한 점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메인 디시가 고래였다면 사이드 디시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네, 식탁이 아주 다채로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최고급 횟감인 다랑어, 즉 참치의 뼈가 나왔고요. 참치요? 네, 그리고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어인 대구뼈도 발견됐습니다. 와,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바위 틈에 숨어 사는 성게의 가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성게 알이라니. 지금도 고급 일식집에 가야 맛볼 수 있는 그 우니를 1500년 전에 죽여 먹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 먹은 게 아니라 정말로 미식의 경지를 추구했다는 증거죠. 맛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이었네요. 네, 게다가 식단이 해산물에만 치우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멧돼지나 사슴처럼 역동적인 사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붉은 고기도 풍부했고요. 육류도 있었군요. 그럼요. 후식으로 먹었을 복숭아 씨앗이나 호두, 가래 같은 견과류 흔적도 많았습니다. 와, 식단이 정말 완벽한데요. 네,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과 미네랄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그야말로 완전 식품에 가까운 식단이었죠.
듣고 보니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먹었으니 당연히 체격 조건도 뛰어났을 거고 그 힘과 에너지가 바로 로마와 교역하고 거친 바다에서 고래를 사냥하는 원동력이 되었겠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예안리 고분군에서 나온 인고를 분석해 보니까 가야인들의 평균 신장이 당시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월등히 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건 유전적 요인도 있겠지만 이 풍요로운 식단을 통한 충분한 영양 공급이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잘 먹어서 강했던 사회였던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목에는 1만 킬로미터 밖 로마에서 건너온 푸른 유리 목걸이를 걸고 식탁에서는 태평양을 헤엄치던 참치와 고래고기를 먹는 삶. 네, 이게 바로 1500년 전 김해에 살던 가야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던 가야가 맞나 싶을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코 한반도라는 좁은 틀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네. 바다를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되었고 자신들과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혈통이나 출신이 아니라 오직 실력과 기술 그리고 부로 사람을 평가하던 매우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였던 거죠. 맞습니다. 코스모폴리탄, 즉 세계 시민이라는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신라나 백제 같은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와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주변의 다른 사회들이 혈통과 신분을 중시하는 비교적 닫힌 사회였던 것에 비해 가야는 유독 빛나는 열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 그 역사가 막을 내린 것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들이 남긴 세련된 취향과 과감한 개방성은 어쩌면 획일화를 강요했던 고대 국가들의 질서 속에서 너무 일찍 피어버린 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일찍 핀 꽃이라니 정말 아련하게 들리네요. 오늘 우리는 가야가 철의 왕국이라는 단편적인 이미지를 넘어 로마의 문물을 소비하고 태평양의 진미를 즐겼던 역동적인 코스모폴리탄 사회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또 개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더 궁금해진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잔료에 언급된 김해의 회연리 패청 전시관에 가시면 땅을 마치 거대한 케이크처럼 잘라놓은 단면 너머로 2000년 전의 고래뼈와 성게가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직접 볼 수 있군요. 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를 거대한 왕릉이나 황금 왕관 같은 화려한 유물로 기억하곤 하죠. 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하지만 한 사회의 진정한 개방성과 수준은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는가 보다 어쩌면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버렸는가에 더 잘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요? 아, 만약 먼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오늘날 우리의 쓰레기장을 발굴한다면 과연 그들은 우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